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정근대사, 그래서 고대, 중세, 조선, 그리고 조선의 문화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 즉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파트로 넘어가는 한국 근현대사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앞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한국 근현대사는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20개 중에 12개가 근현대사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트를 할 때는 조금 더 선생님이 더 중요한 자료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도표, 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수업에 병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한국 근현대사 이해라고 해서 이해 프롤로그를 한번 보고 가봐야 되는데, 자, 일단 근대사회 전개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862년까지 배웠고요. 이제 1910년, 즉 구한 말부터 국권 침탈이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 이른바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 밀란부터 시작해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국권 침탈 당하는 그 상황까지가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요 근대사회의 전개는 이른바 개화와 보수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내적인 상황이었다면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항쟁이다라고 구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라의 문을 개항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른바 비자발적, 이른바 수동적으로 열었고, 거기다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어떻게 침탈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서 이 당시 과제는 후진적 사회 근대화, 이른바 반봉건이라는 슬로건과 외세의 간섭과 침략 극복이라는 반외세의 슬로건이 걸려져 있다. 그래서 표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반봉건과 반외세가 있는데, 먼저 반봉건은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요 애국개몽운동은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말도 동일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갑신정변은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를 위에다가 먼저 해보면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위로부터의 개혁. 그러면 갑오을미 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즉 갑신정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을 합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애국개몽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또 밑에다 표기를 해볼게요. 이른바 근대화 운동이에요. 즉, 우리나라가 후진적이니까 조금 더 발전해보자라는 개념으로 근대 의식, 즉, 우리도 이제 전 근대적인 구식적인 생각에서 좀 깨어진 의식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였다면, 이제 반외세, 이 갑신정변, 갑오을미개혁, 애국개몽 등이 반봉건이었다면, 반외세에는 위정척사운동 그리고 항일의병운동이 있는데, 자, 먼저 이 위정척사운동은 총 4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이렇게 4단계로 나뉠 수가 있고, 항일의병운동은 위정척사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써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항일의병운동은 총 3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을미의병, 그리고 두 번째 을사의병, 그리고 세 번째 정미의병, 이렇게 3단계로 나뉘게 되는 1895년, 그리고 1905년, 그리고 1907년 요 순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고요. 반봉건이면서 반외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 활동, 대한제국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권 침탈 전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면, 이제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이른바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일제 식민지였죠. 그래서 국권의 완전 상실이야.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반도인, 조선인이라고 불렸고 우리나라는 없어진. 그래서 국적은 다 일본으로 돼 있었던 암흑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 당시 과제는 민족의 대동단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들의 국권, 나라의 힘을 되찾자라는 게 과제였고, 일제 식민 통치는 이렇게 3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1910년대는 이른바 헌병경찰 통치라고 해서 무단 통치, 정치적으로는 힘으로 누르는 거였다면, 경제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삥을 뜯어서 우리나라를 식민 운영해야 되니까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걸 실시를 했다는 얘기고 1910년대 우리나라가 민족적인 저항을 했던 게 국내에서는 1919년 3월 1일 바로 관순이 누나 대표적인 사람이죠. 유관순 열사의 3.1운동이 있다면 국외에서는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 운동, 이른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초로 공화주의 정체를 제시했던 아주 중요한 단체였다. 1920년대는 이제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해서 문화 통치예요. 이른바 우리나라 민족이 너무 단결되는 걸 봤어. 3.1 운동을 통해서. 그러자 이제는 떨어뜨리고 이간질시켜서 약화시키려는, 동시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쌀 맛있죠, 좋죠. 일본도 쌀을 주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일본 진나라에선 공장을 짓고 쌀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삥 뜯어서 일본에 공급하려는 정책이었다. 그러면 이런 통치 체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 국내에서는 신민회와 이름이 비슷한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있는데, 신간회가 활동을 하기도 했고 물산 장려 운동, 이른바 신토우리,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씁시다라는 입장이었다면, 국외 밖에서는 항일 무장 독립 전쟁,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런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리고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국내건 국외건 통일, 통합적인 자해주의, 이 당시에 가면은 민족주의 우파와 좌익,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는데 각각 따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 뭔가 힘을 합쳐서 해보자라는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 당시 일본이 중국 1931년 만주사비를 일으키면서 중국도 건드리기 시작하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을 있죠. 그것처럼 한중연합군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한국 광복군이 1945년 8월 20일 날이 원래 우리나라의 독립, 광복의 날이 될 뻔했어요. 왜? 여기서 말하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 계획을 하면서 이른바 독수리 작전, 국내 진입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리틀보이, 팻보이 핵폭탄 두 방으로 일본을 공격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예상한 5일 전에 8월 15일 날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광복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었다면, 이제 현대사회의 발전이라고 해서 194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광복을 했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힘보다는 강대국들의 이런 힘에 통해서 우리도 독립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소련이 한반도 북쪽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죠. 그래서 남북의 인역적 대립과 분단,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을 파악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보면 각각 남한과 북한의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북한도 정식 명칭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동시에, 분단 상황과 통일 정책을 각 정부에서 시도했고 어떻게 북한과 접촉을 했는지의 상황을 알아보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광복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정세가 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와 남북한의 극복과 민족 통일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현대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도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도식을 해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개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포가 있고 그 전에가 있고, 이른바 6.25 전쟁을 기점으로 비포 애프터가 나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6.25 전쟁 이전에는 한마디로 38도선, 38도선이 분할되었어요. 그리고 신탁 통치 문제, 즉 우리나라를 어떤 정부, 어떤 체제로 일으킬 것이냐, 신탁 통치 문제, 그리고 단독 정부, 즉 모스크바 삼국 외상이 앞으로 배울 거지만 강대국들이 한국, 한반도의 국가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자 신탁 통치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엔 단독 정부가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이었다면,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는 남한의 발전과 그리고 북한의 변화, 북한도 정권의 변화가 있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요 근현대사의 간단한 프롤로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현대사에 대한 프롤로그였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1863년에서 1873년까지 딱 10년 동안의 개혁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요 대원군이란 타이틀을 알아봐야 되겠죠. 요 대원군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국왕의, 즉 왕의 생부, 즉 국왕의 친아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아빠, 이른바 생부, 나를 태어나게 해준 아빠. 그래서 조선의 역사에서는 총 4명의 대원군이 있는데 바로 덕흥대원군이 있고, 그 다음에 정원대원군, 그리고 전개대원군,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있는데 요 3명은 모두, 자, 다시 한번 써보면 덕흥대원군은 선조의 14대 임금 선조의 아빠였고요. 그리고 정원대원군은 16대 인조의 친아빠였고, 그리고 전개대원군은 철종, 즉 25대 왕의 아빠인데, 이들의 특징은 다 뭐냐? 죽었다 이 말이야. 죽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었다면 이 흥선대원군은 바로 고종의 친아빠인데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받은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중요한데, 자,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의 시대를 보면은 완전 개판이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도 정치와 맞먹는데, 아주 안동김씨, 풍량족씨, 얘네들이 나라를 비변사를 통해서 국정을 총괄하고 부정부패하고 매간매직하고 오군영을 차지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자 나라의 살림이 아주 개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 이명복, 본명이 명복이고 이제 고종으로 되는데, 고종을 헌종의, 즉 철종의 그 양자, 다른 양자로 그 족보상 만들면서 26대 왕 고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씩 보면 대원군 집권 당시의 국내적 상황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방금 말했죠. 세도 정치의 폐해야. 왕실 개판, 관직 매매, 삼정, 우리 중요하다 그랬죠. 전정, 군정, 환정. 백성 수탈이 심했다니까. 그리고 이런 못 살겠으니까 삼정의 문란도 지주전호제와 신분제, 지주전호제와 조세수치체제의 모순으로 발생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다 같이 쿠데타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홍경래에 난 진주밀란까지 배웠죠. 그리고 자꾸 돈을 다른데 채우고 부정부패를 하다 보니까 재정 부족이 심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 이른바 천주교 서학이라고 우리 저번에 배웠죠. 서학과 동학의 확산이 되면서 대내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럼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서양 세력이 이제 접근을 해요. 186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14,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이제 선진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권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발전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양선, 달을 서양양 배선, 서양의 우리는 목조 배지만 철강의 배들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했고, 또 한 가지 당시 최강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청나라가 패전했어. 누구에게? 영국에게. 그래서 완전 난징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이런 걸 체결하면서 완전히 털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이런 문제점, 삼정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저번에 말했던 삼정 이정청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서양 세력이 접근해 오자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오군영 체제 있죠. 훈련도감을 강화해. 훈련도감을,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 말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병자호란, 임진왜란처럼. 그리고 중국을 통해 서양 화포 기술, 즉 대포 기술, 선진 기술을 도입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도 점진적이지만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나타나느냐? 아까 선이 말했던 대로 흥선대원군 이하응 아저씨. 이 아저씨가 집권을 하면서 고종의 즉위를 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흥선대원군이 모든 나라 일을 책임지는, 이른바 1863년부터 73년,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목표는 깔끔해.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가 재정을 확보해서 다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흥선대원군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 왕권 강화 정책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골인데, 왕권 강화 정책을 먼저 했던 게 뭐냐?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선생님 계속 말했던 세도 정치 시기에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둔다 그랬죠. 이 비변사 폐지를 통해서 의정부 기능을 회복하는데, 의정부는 바로 정치예요. 정치는 이제 의정부에서 하고, 삼군부 이거를 재설치해서, 즉 비변사는 정치와 군사가 통합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다시 분열시켜서 정치와 군사를 분열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도표를 만들면 의정부와 삼군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의정부는 정치, 삼군부는 군사로서
즉 정치 군사를 분리시켰다 이 말이야. 원래 비변사에서도 합쳐지고 임시적으로 있던 건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다시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그리고 영조 때 만들었던 속대전, 정조 때 만들었던 대전, 통편, 그리고 시대가 조금 더 변했으니까 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조선의 마지막 법전, 대전, 회통과 육전조례, 조금 더 실제법에 맞게 디테일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전 편찬을 통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고 비변사를 폐지해서 정무를 구분시켰다. 자, 우리 인사도 혁신해. 이제 세도 정치 가문에서는 오로지 안동 김씨들만 다 헤쳐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세도 가문을 축출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정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능력이 있으면 다 쓴다. 그리고 흥선대원구도 이른바 왕실 사람이잖아. 그래서 왕권, 왕실, 종친부가 많아야 된다라고 해서 종친부의 권력을 기구해서 이른바 종친을 우대해줘. 즉, 로열 패밀리, 왕족을 우대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붕당 정치할 때 서인이 결국 정권을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남인과 북인을 등용하고 무신들도 문신에 못지않게 포섭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세력화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건 바로 요 종친을 우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법궁 정도전이 세웠던 조선 최초의 궁궐 경복궁이 불탔다 그랬죠. 근데 이 경복궁을 다시 한번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복궁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나 지금은 건물 지을 때 시멘트가 최고라면 예전 건물 우리 궁궐이나 이런 데 가면 목조 건물이죠. 근데 나무를 그 많은 나무를 다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양반의 묘지림 양반 가문의 그 무덤가에 있는 소나무를 다 베우고 그리고 일을 하려면 노동자가 필요하잖아. 물론 사람을 써서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돈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른바 원납전이라고 해서 강제 기부금이야. 원망한다야. 실제로는 원한다 할 때 그 원자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 말장난으로 원망해서 내는 돈이다라고 해서 원납전, 이른바 강제 기부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해서 부도수표를 만들어내요. 즉, 한 양당 우리가 알고 있는 상평통포 있잖아. 그거 한 양당 100량, 100개의 가치를 차지하는 그런 이른바 부도수표를 만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요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복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여기 보이죠? 경복궁을 지금 복원했고 경복궁을 복원한 모습인데 지금도 계속 복원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경복궁을 만들어냈는데 원래는 다 불탔어. 근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만들기 전에 중국 청나라 사신으로 와서 자금성을 봤다 이 말이야. 자금성을 보니까 황제니까 만칸이거든. 근데 우리는 황제국이 아니고 제후국이니까 우리는 백칸에서 우리는 만들자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정전, 근정문 그리고 광화문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은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월대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요 근처에 조선사 할 때도 말했지만 이조, 형조, 병조, 공조, 그리고 한성부, 의정부, 한성부, 그 다음에 중추원 이런 육조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개발 발굴 중에 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무너졌던 경복궁을 다시 만들면서 왕권을 키우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이었다면 이제 민생 안정 정책으로 보면 이것도 흥선대원군은 칼을 갈고 실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서원 정리예요. 서원이 우리 살림할 때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줬던 기반이라고 그랬죠. 서원과 향약이, 향약은 향촌 약속이었는데 이 서원 너무나도 곳곳에 세우니까 국가 재정을 좀 몰아먹는 거예요. 왜? 서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해주는 거지. 즉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가입, 즉 소속만 돼 있으면 양반 유생은 군대 안 가고 뭐 세금 안 내고 온갖 삥땅질을 여기서 다 하니까 서원을 철폐한 거야. 이거 완전 나쁜 소굴 완전 악의 근원이거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보이스피싱 그 캄보디아 사건처럼 그냥 여기가 악의 소굴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익서원, 즉 왕이 인정한 47곳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고 그 철폐한 소속의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는 다 국가가 가져가 되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정책 중의 일환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서원도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저기 보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 조금 더 만든 것도 있는데 당시 흥선대원군이 없었던 없앴던 서원은 많고 남아있는 서원은 딱
47개. 근데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주의 소수서원, 최초의 서원이죠. 그리고 도산서원, 우리 천원짜리에 그려진 퇴계 이황, 그리고 병산서원, 임진왜란 때 국무총리로서 전쟁 수상으로서 최고의 공적을 세운 류송령을 세운 서원,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대구의 도동서원 김갱필, 경주의 옥산서원 이현적이라는 사람이고 여기서 삼국사기를 다시 한번 발행한 등등의 굉장히 중요한 서원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철폐했던 게 흥선대원군의 민생 정치 중의 하나인 서원정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했던 바로 삼정문란의 시정, 삼정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전정, 군정, 환정인데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어서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전정은 뭐냐? 양전, 토지를 삥탄치고 숨기는 놈이 많으니까 전국 토지 다 조사해. 그래서 숨겨진 땅까지 다 색출해서 땅 세금을 부과한다. 군정, 이른바 호포제로 바꿔요. 이제 양반도 군대 가지 않으면 세금을 내라라고 해서 군포 시스템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실질적인 양반과 평민의 평등 추구는 아니에요. 양반이 그래도 격떨어지게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내 노비의 이름을 대신해서 낸다. 아니면은 또 다른 개는 신분에 따른 세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해주지만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양반도 군포를 내게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환정은 바로 사창제라고 해서 이제 이 황곡을 관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방민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국가 재정 확보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확보책이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다. 근본적 해결은 아니고 일종의 그냥 운영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세금을, 땅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려고 했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받았으며 이 환곡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했다라는 데 의미를 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대내적인 국가 내정을 치안을 담당했다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쇄국 정책이라고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쇄국 정치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쇄국 정치는 일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일본은 아예 진짜 우리나라와 중국 빼고 아예 문을 안 닫은 거고 그냥 일절 우리는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지만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물을 달라거나 식량 주고 다시 내보내는, 그래서 너희와 장사적 이른바 비즈니스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일본처럼 뭐 쇄국령 쇄국 거부 쇄국 정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중국은 뭐냐? 천계령 이른바 해금 정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우리나라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9세기의 대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서세 동점 상황이었다.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1860년 아까 전에 말했잖아. 1860년에 산업혁명이 성공했다니까.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얘네들은 목조배에서 다 철강배로 바꿔. 그러면서 얘네들이 더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임페리얼리즘. 바로 제국주의잖아.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함을 앞세워서 아시아에 경쟁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자, 우리나라 이렇게 숨어 있잖아.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올 때 우리나라 안쪽에 중국과 일본에 포개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잘 몰라. 그래서 태평양 국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태평양을 건너서 오니까 일본에 먼저 가서 기착지를 찍고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한 거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인도와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양분화되는 세력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조금 안쪽에 반도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청나라, 중국, 일본에 영국과 프랑스의 문호 개방 및 미국에 의해서 문호 개방을 했다니까.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얘네들한테 이미 문이 뚫렸고 일본은 미국한테 문이 뚫렸다고. 그러면서 이항선이 출몰하면서 서양 세력과의 통상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만 아는데 이런 사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사신 연행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일본과 중국을 차지하고 쭉 이 근처로 와보니까 웬걸 조선이란 나라가 있네. 여기 뭔가 좀 지정학적 위치로 중요하겠는데?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오퍼를 넣는 거야.
우리 뭔가 좀 친하게 지내보지 않을래? 니네 물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랑 좀 거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통상수교를 하자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우리나라는 끄떡없어. 서양 물품의 유입 절대 금지. 즉 메이드 인 another nation 다 안 돼. 즉 기타 국가들은 다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찝적대니까 국방력을 강화해서 강화도에 포대, 이른바 대포기지를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만드느냐? 포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포 부대인 거지. 포군을 편성하는 동시에 포군을 편성하는 동시에 국방 재정을 국방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왜? 이런 대포나 총을 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리고 동시에 서구 열강과의 통상 요구는 철두철미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는 사이에 이제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병인양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인양요. 자, 병인양요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양요. 쉽게 말하면 서양인들의 난동이라고 보면 돼요. 서양인들의 난동, 즉 코쟁이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깽판 쳤다라는 거야. 근데 왜 병인양요가 1866년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원래는 러시아가 우리나라 계속 연해주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중국이랑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연해주를 확보하니까 원래 그 전에는, 자,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 자, 이 지역과 여기가 바로 연해주라니까. 여기는 원래 중국 땅이었어. 근데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랑 국경선을 마주하게 되니까 좀 우리나라도 뭔가 EJ,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영국과 프랑스 이런 코쟁이들을 제어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선교사를, 이제 러시아도 찝적대고 프랑스도 찝적대니까 프랑스 애들과 뭔가 좀 교섭을 해서 러시아, 우리나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를 좀 격퇴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 선교사, 이른바 우리나라 천주교 금지시켰잖아. 근데 천주교를 자꾸 활용하려고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흥선대원군의 정적들이 흥선대원군 와이프도 천주교 믿던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런 문제가 될까봐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한 거지. 그래서 천주교 이 새끼들 다 제거한다 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싹쓸이해서 병인박해, 우리 배워봤죠? 병인박해라고 해서 1866년에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야. 그래서 병인 박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천주교 세력을 다 쓸어버리자 살아남은 세력 한 명이 중국의 상하이에 있던 프랑스의 해군 제독 로즈한테 다 까발린 거야. 우리 한반도 조선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저 흥선대원군, 조선의 흥선대원군이라는 새끼가 다 죽여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당신이 와서 좀 다 해치워 주세요 라고 하자 프랑스 역시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쳐들어오는데, 자, 프랑스군이 여기 보이죠? 자, 주황색 선으로 쭉 타고 와서 이 일대, 이른바 광성모, 그리고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여기를 완전 초토화시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한성근, 이른바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 여기 다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분들의 활약으로 결국엔 퇴각을 해. 즉 강원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대가 바로 한강 일대, 한강으로 들어가는 바로 초입부란 말이야. 문이야, 문. 도성으로 들어가는 외부의 문인데 여기를 뚫리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한성근과 양원수가 막아냈다고. 그러자 이거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 프랑스군이 돌아가는 와중에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뭐지? 한번 뜯어보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의 중요한 바로 외교장각 도서, 정조 때, 영조 때 그림, 정조 때 그림, 이런 것들 아주 그림으로, 지금 같으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놓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림으로 아주 잘 표시해 놓은 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단 말이야. 그러자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약탈됐는지도 몰랐어. 근데 2011년에 박병선이라는 국립 그 학자가, 우리나라 출신의 학자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창고에서 발견한 거야. 이거 뭐지? 이거 우리나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내놓기 싫어하다가 결국에 뭘 대가로 해주냐면, 당시 우리는 지금 편하게 타고 다니는 KTX 있죠. 바로 고속철도. 프랑스가 고속철도를 좀 많이 개발해서 알고 있는데 이 고속철도 이제 구형 버전을 우리나라한테 이제 떠리로 팔게. 대신 이거 사주면은 외교장각 도서 우리가 조금 의궤를 포함한 그 조선왕실의 그 문화재 이거 반환할게라고 해서 우리가 알겠다. 그럼 니네 프랑스 거 살 때 꼭 돌려줘야 돼라고 했는데 이 프랑스 식기들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야. 떼제베 프랑스 고속철도를 사라고 할 때는 이거 다 의궤나 외교장각 도서를 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프랑스 고속철도를 계약하니까 입이 싹 다 바꾼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교장각 도서와 의궤가 2011년에
2011년에 대여 형식, 이른바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을 하고 여전히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프랑스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프랑스 새끼들을 박살낸 전투가 병인 양요였고 그 뒤에 군사력을 강화해서 선생님 아까 말했던 강화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양의 한성 수도로 들어오는 입구라 그랬죠. 그래서 군비를 강화시켜서 진무영이라는 최신식 부대를 만들고 포군 여기 곳곳에 대포 부대를 설치해서 방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서양인들이 깽판 치는 게 끝나느냐? 아니, 웬걸? 한술 더 떠서 우리는 굉장히 유교 국가고 예의 범절을 따지잖아. 근데 이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이라는 게 있어. 뭐냐? 남영군이 누구냐면 당시 권력자 흥선대원군의 아빠야. 근데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란 새끼가 남영군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무덤을 파고 그 무덤에 보물이나 이런 걸 인질로 갖고 흥선대원군한테 딜하면은 흥선대원군이 내 말 들어주겠지라고 해서 새벽 1시에 남영군 묘를 찾아가가지고 도굴 하는데, 우리나라 무덤 굉장히 건물도 그렇고 우리나라 물건 딴딴하게 잘 만들잖아. 무덤을 파는데 무덤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덤이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돌로 된 그 시멘트 같은 걸 써가지고 돌로 된 딱딱한 관을 모셔놨다고. 근데 우리 무식한 오페르트란 이거 독을 지네처럼 그냥 땅 파면 나오겠지, 나무 관이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이 무덤을 다 헤치고 보니까 이렇게 돌이 있는 거야. 이거 깨는데 시간이 걸리자 해가 뜨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일찍 일어나잖아. 그래서 일하러 가는데 보니 무덤을 도굴해. 이거 웬 도깨비 같은 새끼들이 우리 조상님의 무덤을 도굴하네. 이런 샤갈 외치면서 결국에 실패를 했고, 이게 실패가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개빡쳤겠지. 감히 내 아빠의 무덤을, 이 새끼들 너네랑은 절대 대화 따위 없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라고 하면서 서양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사건이 또 뭐냐? 1871년에 터진 신미년에 있었던 신미양요예요. 자, 이 병인 양요가 쉽게 말하면 대프랑스전이었다면, 자, 이 신미양요는 대미국전이야. 대미국전인데 왜 이게 일어났느냐? 자,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샤무노가 평양의 대동강에서 건너와. 그 대동강에 건너와가지고 우리 한번 뭔가 좀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자, 이렇게 방금 말했던 대로 병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있죠. 그리고 제너럴 샤무노 사건이라고 해서 평양에 대동강을 타고 미국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통상수교 우리 미국이랑 하자. 근데 우리나라 Can you speak English? 이거 모른단 말이야. 웬 키 큰 코쟁이 같은 노란 피부에 노란 머리에 파란색 눈깔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겁먹잖아. 키도 또 좀 커야 말이지. 그냥 뭐 모르고 있는데 얘네들이 목이 너무 말랐나 봐.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 함부로 가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다가 물을 보다 보니 또 배가 고픈 거야. 또 그 집에 가서 밥도 털고 또 밥 먹다 보니 파란 눈에, 뭐 눈에 봤을 때 우리나라 검은 눈동자가 이뻤겠지. 막 찝쩍대고 그러니까 완전 개빡친 거야. 거기다가 통상수교까지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노노노 싫어 가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자꾸 와가지고 깝죽대고 깝치니까,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 선원들이 깽판 치는 걸 보고 그대로 다 때려잡아요. 그리고 다 배까지 소각시킨 사건이 바로 제너럴 샤무노 사건이었다. 제너럴 샤무노 사건으로 결국에는 모든 이 제너럴 샤무노에 타고 있었던 선원을 다 완전 싸그리 박살낸 게 바로 제너럴 샤머노 또는 셔머노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또 미국이, 일본에 있던 미국이 알게 되자 이제 미군이 강화도로 침략을 하는 거야. 다시 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이 강화도는 항량으로 들어가는 초입부라고 그랬죠. 근데 프랑스는 문수산성과 죄송합니다. 문수산성과 그 정족산성을 공격했다면, 미국은 바로 요 파란색 선, 저 보라색 선 있죠. 바로 쳐들어와서 바로 덕진진, 광성보, 그 다음에 이 강화성을 그대로 그냥 치는데, 이 광성보가 뚫리면은 정말 위험했다. 왜? 여기가 정말 핵심 요충지인데 어제연이라는 또 장군이 목숨 걸고 막아내서 결국엔 미군이 철수하는데, 자, 근데 병인 양요도 그렇고 신미 양요도 그렇고 우리나라 결국 패배한 거예요. 선생님 때는,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배웠을 때는 미국과 프랑스 우리가 격퇴했다라 그러는데, 생각해봐. 500명 중에 한 200명이 죽었고 10명이 다쳤어. 이거 누가 이긴 걸까? 10명이 다친 쪽이 이긴 거겠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500명이 죽었고 미국은 17명인가 다치고 죽었어. 누가 이긴 걸까? 미국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어찌 됐건 먹을 게 없으니까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뭔가 있으면은 다른 애들도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삥을 뜯고 뺏으려고 했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철수하게 되었냐면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즉 베트남, 동남아시아 일대가 주력이었는데 괜히 여기 찔러봤자 먹을 거 없다. 그냥 가자라는 거였고 미국은 서부, 일본을 포함한 일본은 그냥 중국으로 가기만 발판이니까 중요했고 당시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 이른바 웨스트, 고 웨스트, 서부 개척이 더 심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괜히 여기 와서 찝적대봤자 이득이 될 게 없다. 라고 해서 철수를 한 거지 정말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철수를 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찌됐건 전국에 뭘 설치하느냐 바로 척화비. 척화비의 내용이 12글자가 있는데 양이 침범, 서양이 쳐들어왔을 때 비전즉하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새끼는 주화매국,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새끼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이 12글자의 새긴 비석을 만들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척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천명한 거야. 나 절대 그 서양 세력들과 손잡지 않고 나 혼자 독고다이 가겠다. 그래서 양반 유생이겠죠. 유생들의 지지를 통해서 정권을 안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이 외교 통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는데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똑같은 제너럴 샤모노 사건이 일어나자 신미양요가 일어났으며 그 사이 1868년에 오페르트 동일 상인의 흥선대원군의 아빠 남영군 묘 도굴 미수 사건이 생기고 신미양요가 되면서 척화비를 건립하면서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의식을 똘똘 뭉치게 되었다. 이 척화비는 나중에 이모군란 할 때 배우겠지만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결국에 철폐하게 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의의는 뭐냐? 민심을 수습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어요. 왕권도 강화하고 경복궁 짓는 데 좀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서원 철폐하거나 삼정을 체제 개편하는 데는 굉장히 그래도 혼란스러웠던 민심을 짚는 데는 좋았지만 한계는 뭐냐? 여전히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데는 눈이 어두웠다. 왜? 본인도 양반 출신이고 로열 패밀리 왕족이다 보니까 신분 체제를 개편하거나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흥선대원군이란 타이틀은 세우도 정치는 왕권 강화를 바꿔서 어떻게 했느냐 비변사 폐지 그리고 경복궁 중건 같은 왕권을 강화한 반면 혼란스러웠던 밀란 발생하고 이런 점을 민생 안전을 어떻게 바꿨느냐? 삼정의 문란, 다시 써볼게요.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개선. 그래서 전정은 토지 양전을 실시해서 숨겨진 땅을 색출했고, 군정은 호포제를 통해서 양반도 군대를 안 가면 세금 내게 했고, 환정은 사창제라고 해서 지방민, 백성들이 직접 운영하게 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서원을 정리해서 47개만 남게 했다. 자, 외세 침략, 이양선들이 찝적대는 상황을 어떻게 했느냐?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막아내서 이른바 병인 박해가 있었지만 병인 양요로 사건을 막아냈고 제너럴 샤모노 사건이 있었지만 이거는 신미 양요로 사건이 발전됐고 그리고 결국에 척화비라는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이 12글자가 새긴 비석을 전국에 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한국 근현대사의 오프닝과 함께 근현대사의 첫 번째 장인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개혁 정치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반발 세력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이 몰락을 하면서 퇴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구 또는 일본과 개항을 하면서 어떤 개화 정책을 받아들였는지 배우는 강화도 조약과 문호 개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할게요.